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FOMC도 있고 사실 이제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좀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거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얘기 드릴 게 있다면 일단 저번 주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직 지금 격리 해제가 되진 않았는데 일단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안내도 드릴 겸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개별적인 종목 이슈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채 한도 협상 이슈부터 얘기를 드리면 지금 한도 협상이 6월까지 지금 돈이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이 다 써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뭔지만 일단 알려드리면은, 부채 한도가 일단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맞긴 하겠죠. 그 전에 일단 이거를 켜놓고, 부채 한도가 일단 뭔지를 그냥 이 리포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 부채라는 게 있죠. 미국에 이제 정부 부채라는 게 있고, 그냥 정부가 이제 국고채 발행해서 지은 빚이 있고, 그 부채 한도는 너가 이제 정부 부채를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거야라는 이제 한도를 주는 캡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만큼만 한도를 줘. 이렇게 5조 달러까지만 써. 이런 게 있는 건데, 계속 한도는 이때까지 늘어왔습니다. 근데 늘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GDP 대비해서는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GDP 대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다가 일단 가장 첫 번째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GDP 대비해서 몇 프로인가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잠시만요. 쭉쭉쭉쭉 자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보면은 여기 그냥 나와 있죠. 정부 부채가 파랑 색깔 선이고요. GDP가 이 초록 색깔 선, 둘 다 같이 이제 늘어나긴 했었습니다만, 보시면은 확실히 정부 부채 대비 GDP가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아까 그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일단 되는 거는 지금 정부 부채 한도가 늘려주고 안 늘려주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왜 그게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이제 이걸로 좀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FOMC랑 사실 이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물가가 쉽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정부 부채 늘려버리면 돼요. 정부 부채 늘려서 그냥 갚아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가 문제가 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FOMC랑도 사실 결정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OMC에서 25를 올리든 50을 올리든 올리지 않든 사실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정부 부채 한도는 통과 안 시키면 이제 재앙이 될 텐데, 설사 이제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런 상황이 될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이제 과거랑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여기 데이터로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좀 긴 시계열로 보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결국 통화량이라는 게 이제 연준이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통화량이 이제 연준 총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똑같이 아까 정부 부채 대비 GDP처럼 이거는 약 20%가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 선, 이 선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QE 1, 2, 3를 이만큼 했었어요. QE 1, 2, 3를 양쪽 하나 1에서 3까지를 하고 나서 거의 한 27% 정도 될까요? 여기까지 돈이 증가가 됐다가 다시 이제 QT가 진행이 되면서 사상 첫 QT였었죠. 진행이 되면서 이게 한 17%, 18%까지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충분히 다 감소가 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돈을 늘리는 게 일단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지만 쉽사리 금리를 내리면 이제 좀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통화량 자체가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마치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중소형 은행들은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또 지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연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긴 하겠네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아까 이제 TGA 얘기도 하다가 말았었잖아요. 뭐 그것까지 같이 보려면은 어차피 연준 부채 계정을 보고 와서 저거를 보는 게 조금 더 좀 이해하기가 쉬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총 자산 추이는 이렇게 되고요. 아까 이제 QE1, 2, 3 시즌부터 해서 QT가 되고 나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 후 다시 이제 QT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SVB 사태 이후로 돈이 증가되었다가 연준 총자산이 다시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깝게 자산이라고 치면은 이건 반대쪽 사이드인 이제 부채 쪽입니다. 뭐 유통통화는 뭐 크게 네 가지로 이어지는데 유통통화는 그냥 이제 진짜 뭐 현찰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급준비금은 이제 뭐 여유현금이라고 할까요? 은행에 맡겨진 여유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무부 일반 계정이 아까 설명드려 했었던 TGA라고 해서 이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쌓아버리면은 이제 정부가 진짜 디폴트가 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리버스 레포가 RRP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뭐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상당히 커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TGA 같은 경우가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고 했었잖아요. 재정정책을 계속 사용하면서 돈을 많이 썼죠. 많이 썼는데 4월 말에 이제 좀 세금이 들어오면서 살짝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증가된 돈이 한 6월 정도면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X데이라고 막 하는데 그 X데이가 이제 요게 감소가 다 되면 X데이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사실 협상을 하고 갈 거다. 이제 하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준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지준이 결국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뭐 지준 대비 GDP 같은 경우가 과거는 뭐 사실 이 지준 RRP랑 거의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이 지준 같은 경우는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을 합친 지준입니다. 전체 은행의 지준이고요. 그래서 뭐 지준은 약 한 10 정도 언더 하면은 뭐 좀 많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뭐 지금은 10보다 위에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중소형 은행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전체 은행들은 뭐 사실 대형 은행들은 문제는 없다.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이 줄은 거 아니야? 지준이 많이 줄었으니까 뭐 2019년 이 당시 때처럼 이때도 이제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중에 뭐 레포 금리가 막 튀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실제로 잠깐 돈을 또 연준이 풀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주는 좀 많이 줄은 건 맞아요. 많이 줄은 건 맞는데 이 RRP로 돈이 다 이동을 했다. 그래서 지준 플러스 RRP는 과거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줬지만 지금은 갭 차이가 상당히 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RRP로 왜 갔을까라고 치면은 이건 뭐 단기금융시장하고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금융시장이 이제 왜 영향이 있냐면은 이 RRP 금리가 뭐 이제 SFR 금리라고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SFR 금리가 뭐 사실 뭐 이 3months 같은 경우 짧으니까 근데 지금 뭐 2개월짜리 금리라고 하면은 뭐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5% 되니까 RRP 금리도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그 국고채 금리가 뭐 3에서 4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 국채 금리가 짧은 거 말고 한 2년 이런 금리는 뭐 10년 이런 거 막 3.6 이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 보니까 돈들이 이 지급준비금 금리에서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금리는 사실 국채를 사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RRP라는 거는 단기자금에 투자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준에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대가로 주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대가로 투자하는 RRP를 투자할래, 국채에 투자하는 지준에 투자할래 라고 선택을 했을 때 단기금리가 훨씬 높으니까 난 RRP에 투자할래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RP금리가 높아서 RRP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준이 흘러갔던 것이 총 유동성이 적은 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확 증가가 될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증가가 될까 보다도 돈이 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날 거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통화 유통 속도를 본다 하시더라도 이게 돈이 원래는 이렇게 줄었었잖아요. 계속 돈을 풀기만 하면서. 근데 점점 유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계속 보실 수 있고, 뭐 이제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는 뭐 사실 예대율의 증감이었습니다. 예대율의 증감이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뭐 상업은행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의 이제 그런 산업용 부동산이 지금 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도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붕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출이 좀 막힐 수는 있겠으나, 결과론적으로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예대율은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때 이 돈이 다 풀려날 거다. 지금 딱 예대율하고 유통속도랑 거의 비슷하죠. 이 추세는 결국 꺾을 순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위험자산 하락장 이후에는 아마 초대형 상승장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풀린 돈들에 의해서요. 근데 지금 당장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빠졌다가 그 다음 상승은 정말 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부채 한도랑 FMC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뭐 결국 FMC는 뭐가 됐든 간에 금리를 낮추든 뭐 금리를 높이든 뭐 생각보다 고통은 계속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국 금리를 높인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경기가 힘들어질 거고요. 금리를 지금 당장에서 낮춰버린다 라고 하면 통화량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유통속도 높아지면서 아마 바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실행이 될 겁니다. 이제 상승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이제 PC 물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면, 뭐 생산자 물가는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보기가 불편하니까. PC 물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발표가 났죠. PC 물가가 그냥 PC 이제 코어가 아닌 경우에는 에너지랑 뭐 이게 식료품 가격도 반영이 되니까 좀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코어는 상당히 빠지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지금 물가는 계속 높은 상태에서 지금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언제죠? 지금 1년 3개월? 거의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물가가 지금 거의 안 빠졌다는 거예요, 사실. 5.3이잖아요. 5.4에서 지금 뭐 거의 5.6?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는 이렇게 팍팍 빠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금리를 낮추면 생각보다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은 상당히 높다. 근데 실업률이 뭐 지금 아직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고용도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점점. 이제 경제는 슬슬 좀 삐걱삐걱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부채한도 협상에서 그냥 부채한도 풀어서 또 재정정책 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결과론적으로 뭐 저번 방송 얘기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써야 될 카드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코로나 때 이미 너무 과잉으로 다 써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큰 위기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뭐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또 더 큰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이란 재앙이. 결국 그냥 하락을 냅둘 것이냐, 인플레이션을 막고 결국 또 문제가 또 생길 것이냐. 어차피 근데 문제를 뒤로 미뤘을 뿐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어차피 먼저 맞을 매를 저는 먼저 맞는 게 뭐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대충 매크로 쪽은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네 밖에 누가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튼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1% 정도 하락이 있었고, 뭐 아무래도 어제 미장의 하락이 영향이었겠죠.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5% 하락이었는데 코스닥 150은 더 하락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상위 종목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3%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상황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개인 3,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93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6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한 3,1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9,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도가 거셌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뭐 기관과 외국인이 한 1,700억 정도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누적수 같은 경우 제가 좀 살짝 바꿔놨는데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결국 3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는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이 한 2조 3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뭐 개인이 한 2조 6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은 매수 돌리던 거를 다 매도로 돌려놨고요. 작년 연초 이후가 아니라 이제 올해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일단 아직까지 외국인이 한 9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땐 여전히 수급은 좋지 않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그냥 제가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그냥 수급 볼 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 당연히 신용잔고 다 개인이죠. 신용잔고는 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액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대비해서 잠시만요. 이제 신용잔고 보더라도 좀 감소는 하고 있다. 근데 많이 증가가 됐었죠, 사실. 연초 이후로부터 보고 2015년부터 본다 하더라도 신용장고가 이제 많이 증가가 됐다가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 신용장고가 뭐 코스피랑 거의 같이 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눠봐도 뭐 거의 비슷한 추이, 뭐 증감 속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코스피 움직임이랑 거의 비슷하다. 뭐 그냥 결국 그냥 코스피 움직임이랑 따라갈 거라고 보는데, 뭐 일단 추세적으로 저는 뭐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먼저 더 보긴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요거는 그냥 사실적인 데이터다, 뭐 추정보다는 그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 뭐 개인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연초 이후로 한 7조 정도 매수를 했다. 외국인은 이제 선물을 샀는데 이제 선물도 팔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신용잔고도 이렇게 증가되다가 빠지고 있다. 근데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샀던 그런 신용잔고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부터 요건 이렇게 되죠. 연초 이후부터 개인이 7조 샀는데 뭐 그중에 한 2조가 신용잔고였다. 뭐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뭐 거의 뭐 코스닥과 뭐 신용잔고랑 뭐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덜 빠지기도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신용잔고가 많은 편이다. 코스닥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보면은 뭐 일드갭으로 또 좀 약간 수정을 했어요. 제가 ROE랑 뭐지 피벗들을 좀 높여놔가지고 오히려 그냥 페드 모델로 봤을 때 이제 기대 수익률을 997 10년으로 차감한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조금씩은 싸주고 있는데, 뭐 계속 하락하면서 뭐 저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중기적으로는. 근데 일드갭으로 봤을 땐 조금 페드 모델로 봤을 땐 조금 더 고평가. 이게 페드 모델이고 이게 일드갭이라고 하는데, 하나 이제 국고채 금리로 차감한 걸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나는 걸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두 것 다 사실 이 정도면 고평가다라고 볼 수 있다 생각은 들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평가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좀 이제 ROE랑 뭐 이거를 그냥 뭐 격리하는 동안 뭐 좀 많이 바꿔 놔가지고 뭐 살짝 같이 가던 게 조금 억울해진 면은 있지만, 이걸 그냥 페드 모델로 보면은 유사하게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냥 여전히 보시면은 그냥 고평가 영역이다 생각은 하고, 살짝 여기서 이제 반등해야 될 라인이다. 근데 여기 진짜가 바닥이었었거든요. 바닥 위에 반등인데 이게 쭉쭉쭉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계속해서 주식이 싸지면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좀 비싼 영역이지만.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고 아직 매수 추세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 고점이 결국 제일 쌀 때잖아요. 이 고점 때까지는 좀 기다릴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좀 업데이트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제가 이거 EPS를 좀 넣어봤고요. EPS는 그냥 지수에다가 펄을 곱하면 EPS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추정적인 EPS가 아니라 이건 트레일링 EPS, 이제 포워드가 아니어서 실적을 추정한 건 아닌 그런 이제 과거 값을 EPS를 넣은 거고요. 딱 실적이 진짜 나온 EPS. 뭐 EPS랑 주가랑 미국은 뭐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간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주요한 나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 종목들이 거의 다 시클리컬이죠.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닥도 그렇고 뭐 코스피도 그렇고 좀 약간 이격은 크지만 뭐큰 추세는 거의 비슷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PS는 뭐 전 중기적으로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빠졌다가 올라갈 것 같다, 이제 그 정도 느낌이고요. 밸류에이션의 총평은 비싸다 여전히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뭐 기대 수익률 아니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물가는 안 빠지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이다. 실질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근데 뭐 사실 진짜 물가는 빠지지 않고 있다. 뭐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 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자산은 뭐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ECB랑 여기에 BOJ 거였고요. ECI라고 해서 이제 고용 지수인데요. 이제 고용 지수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오히려 복리수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랐습니다. 연준이 잘 보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제 PC랑 이 고용 데이터인데요. 둘 다 결국 결론적으로 물가는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안 빠지고 있으니까요. 잘 거의 여긴 반등을 해버리는 모양새고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 뭐 계속 나타내고 있다.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술적 데이터를 그냥 지표들로 간단하게 본다라고 치면 국고채 3년, 이게 롱 포지션이어서 채권을 사냐 마냐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이 3년을 사야 되는, 이게 금리가 빠질 것 같으면 채권을 사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달러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금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WT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는 관점으로 이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관점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올라갈 때 오히려 숏을 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들은 오히려 지금은 좀 약간 숏이라고 하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더 가깝고, 미국채는 좀 약간 지금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긴 좀 빠지고 있다. 이건 이제 RSI 그냥 방향 자체를 좀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추세에 맞는 방향이면 빨간색이 나오게 수식을 걸어놨고요. 뭐 달러 같은 경우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롱 추세고, 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숏 추세에 더 가깝고, WTI도 하락 추세에 일단 더 가깝다. 뭐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데이터만 보여드리고, 뭐 성유형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죠. 추세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하고 코스피,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S&P 간단하게만 있는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일단 분봉 같은 경우에는 다 숏으로 돌아왔죠. 숏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숏 추세로 돌아왔고, 일봉상으로도 이제 슬슬 코스피 빼고는 다 오히려 하방 추세로 돌아왔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조금씩 꺾이고 있는 추세. 근데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숏 추세도 남아있는 편이 있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랑 S&P에 비해서는 나스닥과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숏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봉상으로는 일단 뭐 조금 S&P가 더 숏 추세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여지고, 뭐 실제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결국 이 볼린저 50하고 주가와의 거리를 구한 값인데요. 아마 이 추세대로 더 쭉쭉쭉쭉 빠질 동안 내려오지 않을까 일단 싶고요. 뭐 나머지는 뭐 설명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동성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스닥이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들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 일봉도 명확하게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좀 장기적으로는 좀 빠질 거라고 보고요. 50이나 200일이나 다 빠지는 추세고, 뭐 기준선 이탈하는 것도
그렇고 200일 정도 곧 이제 하락으로 내려갈 것 같고 빅스나 ATR도 상당히 낮아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역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낮아져 있다. 다시 변동성은 낮아지면 결국은 확대할 거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룰 수 있겠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 추세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닥 150도 이렇게 결국은 하향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 볼린저 밴드도 결국은 다시 한번 30m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기 볼린저 다 닫고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추세도 뭐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150도 여기를 넘었다가 하회하면서 다시 이제 기준선까지 하회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무너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지표들도 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이제 점점 다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 뭐 지수까지만 보고 오늘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 내려가고 있는 추세 뭐 여전하다고 보고요. 여기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결국 여기서 5파 고점을 치고 A파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냥 이 좀 지루했던 파동 자체가 저는 그냥 B파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B파였다. 아마 1, 2, 3, 4, 5 이런 쐐기 모양의 파동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 하락에 결국 여기 기준선 밑으로 하회하면서 내려오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최근에 요때 딱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무너지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결국 A, B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A, B, C로 또 B가 A, B, C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하고 다시 한번 좀 크게 하락을 폈다가 2파 반등 나오고 3, 4, 5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추세도 지금은 좋지 않다. 뭐 주봉으로 봐도 안 좋죠. 보시면 주봉으로 봐도 딱 걸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 뭐 좋지 않습니다. RSI를 봐도 그렇고요. 뭐 S&P도 뭐 똑같고 결국 S&P도 보시면 여기 5파 5.79 A가 그냥 1, 2, 3, 4, 5였을 거라고 보고요. 원래 2랑 뭐 4가 뭐 사실 요즘에 들어서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깔끔할 것 같고 A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똑같이 그냥 쐐기로 B가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좀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1, 2, 3, 4, 5, 5파를 A파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B가 올라갔다가 결국 지금 다시 이제 C로 내려오는데 여기도 이 기준선에서 깨지냐 마냐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에는 좀 받쳐주면서 반등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가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뭐 결과론적으로 뭐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이든 FOMC든 뭐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결국 중기적으로 어떻게 돼도 답이 없다가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문제다라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저 풀린 돈이 풀리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길게는 저는 더 큰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했을 때 S&P로 보죠. 정말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했을 때 S&P가 거의 한 100년짜리 파동이 여기서 끝이 나거든요. 2000년도에. 요 파로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닷컴 버블 A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 B, C로 해서 이 큰 ABC도 조정이 일어나면서 이 파동이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거의 100년짜리 파동이. 그러고 나서 2009년부터 이때까지가 이제 큰 1파였다고 보시면 돼요. 1, 2, 3, 그 다음에 4, 5 이렇게 1, 2, 3 그럼 큰 한 파도 끝났죠? 지금 내려가는 건 이제 A, B, C의 이제 큰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대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큰 2가 된다고 치면 남은 건 뭘까요? 엘리어트 파동상 가장 큰 3파입니다.
여기가 이제 1파였잖아요. 그러면 3파는 이거에 곱하기 1.618배 정도는 갈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만 먹어서도 어마어마하게 사실 이득을 벌었을 텐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긴 파동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가 왔다가 또 마지막 5도 엄청 강력하겠죠. 생각보다 이 조정, 좀 기나긴 이 고통의 이 조정 이후로는 큰 파동이 나타날 때까지 이때까지 좀 잘 살아남자. 이제 그게 아마 제 방송의 가장 큰 주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모두 다른 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